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원하는 에너지원은 석유도 가스도 아닙니다. 바로 태양의 에너지를 땅 위에 그대로 옮겨두겠다는 기술, 핵융합입니다. 그리고 그 핵융합 기술의 최전선에서 선진 기술을 먼저 확보한 나라, 가장 앞줄에 서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70년간 독점해왔던 전략기술 패권의 일부를 한국이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 치열한 핵융합 경쟁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입니다. 한국엔 KSTAR, 일명 한국형 인공태양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섭씨 1억 도 이상, 태양 중심부보다 6에서 7배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어 그 상태를 수십 초 이상 유지하는 것에 성공한 세계 최초 소수의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2018년 처음 1억 도를 찍은 데 이어 2021년에 1억 도를 30초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고, 최근엔 1억 도급 고온 플라즈마를 더 길게, 더 안정적으로 붙잡는 데 성공하면서 국제학계에서 장시간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의 선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세계가 예상한 연구 속도를 이미 넘어섰고, 핵융합 기술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은 KSTAR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K데모, CPD 같은 실증 파일럿으로 2040년대 상용 핵융합 전기를 현실 목표로 잡고 움직이고 있죠. 반면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ITER은 2030년대 이후에야 첫 플라즈마를 노리고 있고, 유럽, 영국도 2040년 전후 데모 플랜트 건설을 목표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핵융합에서 세계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핵융합을 선도한다는 것은 단지 에너지 기술을 앞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바로 그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 우라늄 농축, 사용후액 연료 재처리,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5대5로 동업하자. 이 말은 단순히 돈 벌자 수준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의 말 속엔 수많은 의미가 몇 겹으로 겹쳐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이 제안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 조건을 미국이 동맹에게 거의 내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혈맹으로 불리우는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받지 못한 카드입니다. 즉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기술 분야에서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연료 주기를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건 단순한 협력의 의미를 넘어서 미국이 한국을 통해 세계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이 한국을 관리하기 어려운 동맹국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5대5 동업 얘기까지 꺼내게 됐는지, 또한 핵융합 기술의 발전이 방산 능력과 군사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미국의 진짜 의도와 전략적 계산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핵융합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전이라고 부르는 기존 원자력 발전은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핵분열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폭발 위험, 사고 위험과 항상 붙어 다니죠. 반대로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을 서로 들이받아 합쳐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천천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핵폭탄처럼 한 번에 터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태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구 위의 거대한 장치 안에서 반복 재현하는 기술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상 위에 조절이 가능한 또 다른 작은 태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공만 하면 온실가스도 거의 없고 고준위 폐기물도 최소화되는, 말 그대로 꿈의 에너지, 석유와 석탄을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산업혁명 이래 무한대의 원료 공급원을 어떤 나라가 먼저 확보하게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이 수십 년째 수십조를 부으면서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핵융합이 잘 되면 좋지, 그게 왜 안보, 핵 문제랑 연결되느냐? 맞습니다. 핵융합 자체는 핵폭탄과는 다른 기술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고 극한의 자석, 제어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존 원전 기술, 즉 핵분열 연료 주기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갖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핵융합 상용화를 이끌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고급 잠재 핵보유국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너무 앞서가면 그 나라가 굳이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위기 순간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국제 정세가 겹치면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연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농축 우라늄 시장의 약 40%를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 미국, 한국 모두 원전을 돌려야 하는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공급의 목줄을 상당 부분 러시아에 잡혀있는 구조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막상 러시아 연료를 끊으면 자기 나라 원전부터 멈출 판이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결단조차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미국이 알려지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체 농축 인프라는 냉전 이후 상당 부분 녹슬어버렸고 이것들을 정비하거나 새로 깔려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전 세계 핵연료를 쥐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끊고 싶지만 쉽게 못 끊는 애매한 상황. 결국 현재 세계의 원전은 일정 부분 한국의 건설 기술로 지어지고 있고 세계 핵연료는 러시아 공급망에 얽혀 있으며 세계 반도체는 한국 공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핵융합, 원전 기술 모든 방면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나라 대한민국.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제안은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라 한국을 새로운 전략축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세 가지 계산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직접 농축하고 재처리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러니 미국과 함께하자라는 메시지 속에는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런 한국을 미국의 시스템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계산이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면 미국 혼자서 인프라를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원전, 재처리, 핵융합까지 풀스택으로 올라오는 한국을 파트너 겸 제2의 공장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싸다는 계산도 들어있습니다. 셋째, 동시에 이건 우리가 허용해 줄 테니 그 대신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지는 말아달라는 일종의 견제장치가 될 수도 있지요. 잠재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 재처리까지 풀로 갖추는 순간 핵잠수함, 핵연료, 심지어 핵무장 잠재력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통제 가능한 공동사업 형태로 묶어두는 편이 훨씬 편하고 훨씬 안전한 선택인 거죠. 또한 여기에는 미국 내부의 복잡 미묘한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한국 기술을 끌어오자는 흐름과 국무부, 민주당 라인의 한국 기술이 너무 빨라 위험하다는 흐름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은 얻고 싶은 나라이자 견제하고 싶은 나라, 이 모순된 포지션에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핵융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보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원전 운영국이 아니라 핵융합, 원전, 방산, 반도체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융합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국이 된다는 건 플라즈마 물리, 극한 소재, 제어, 초전도 자석에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국이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에 더해 원전 연료 주기까지 손에 쥐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에너지, 국방, 핵기술이 한 번에 얽힌 전략 파트너이자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싱턴 내부의 진짜 고민은 한국을 계속 관리 가능한 동맹국으로 둘 수 있느냐에서 앞으로는 한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도권을 선점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핵융합, 원전, 방산, 반도체 이 네 축의 기술 우위를 끝까지 밀어붙여 기술을 독점하는 것. 둘째, 미국을 믿을 수 있는 우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맞을 때는 협력하고 이익과 어긋날 경우 진지하게 계산하는 파트너로 보는 냉정함을 갖추는 것. 셋째, 핵융합, 핵연료, 방산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우리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기술, 생산 역량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미국이 관리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동등한 전략 파트너의 위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이 핵융합 상용화에까지 가장 먼저 성공한다면 한국은 에너지, 국방, 산업우주 분야까지 전 세계가 따라오게 되는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올라설 것입니다. 바로 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한 나라의 한 가지만이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반하여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잘해서이고 심지어는 핵융합과 핵연료까지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수준으로 다시 말해 동업을 제한해야 할 지경까지 이른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치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렇지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손에 쥔 기술, 핵융합, 핵연료, 방산, 반도체 이 네 가지의 조합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의 세력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우라늄 농축, 재처리 5대5 동업 제한,
이건 진짜 윈윈 파트너십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